김상호 배우님 그리고 김봉환 감독님 이 자리에 모시고 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마이크가 4개가 있네요. 그래서 선배님 영광이 된다면 저와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네, 배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옆에 계신 아주 다양한 감정 표현을 보여주신 성분 역을 맡아주신 손현주 배우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손현주입니다. 네, 오늘 참 다행이죠. 오늘 저 일기예보 보니까 약간 추워지는 관계로 미세먼지가 다 없어졌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기에 딱 좋은 날이다 그 말씀. 예, 저 끝에 계신 분이 그 감독님이십니다. 한 3년 정도 좀 넘게 그 수정을 거치고 작년 8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이 영화를 쉽지 않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쉽지 않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 보셨죠? 네. 네, 저는 강성진 역을 맡은 손현주고요. 다시 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빠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대장하셔야겠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에서 안타고니스트 최규남 역을 맡은 장입니다. 먼저 이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사실 좀 3개월 정도 전에 촬영이 끝나고 그리고 다른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에 관객으로 다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영화가 막막하면서 좀 먹먹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막막했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1980년대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영화 보시면 민국이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다 보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야구 또는 축구 또는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어떤 영화들을 뭐 강시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던 그 시절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지냈던 나이였는데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거친 그 세월이 참 어떻게 저 시대에 인식을 하고 있었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을까에 대한 막막함이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역할을 하면서 계속 통제하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옆에 계신 형님 그 강성진 형사가 그 부정을 찍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먹먹하게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빨리 끝난다는 말. 그래서 이게 울컥하고 뭉클하다는 감정은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은 슬픔일 때 뭉클하고 울컥한 것 같은 느낌인데 먹먹하다는 건 그 반대적인 것 같아요. 저런 상황이 없어야 되는데 또는 저런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을 봤을 때 그런 느낌? 영화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얘기는 또 저도 좀 이따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따가 재미나게 얘기 나눠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마트 김보환입니다. 시험 보고 다 틀리고 이렇게 선생님 앞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괴롭습니다. 하여튼 뭐 영화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틀리는 마음이시라고 하니까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시험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그만 떠셔도 돼.
억점이요. 네. 네, 그만 떠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자리가 특별한 게 다른 사이트들에도 중계되고 있잖아요. 이 카메라들을 통해서 중계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그만. 아, 근데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첫인사로도 이렇게 울컥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 영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다 느껴지셨죠? 네. 네네,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를 먼저 여쭤보고요. 뒤에 여기 있는 관객분들께 직접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영화에 이 영화를 가장 완성도 있게 만든 요소로 이 세 배우분의 뜨거운 연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여기 배우님들 차례로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손현주 배우님 하면 최근 손현주표 스릴러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정도로 아주 현대적인 스릴러에서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이 영화는 또 우리가 거기서는 또 다르게 아주 서민적이면서도 감정 변화가 큰 역할을 맡으셔서 훌륭하게 연기를 해주신 점이 저는 아주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배우님. 이렇게 연기해 주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런 스릴러 영화를 찍으실 때랑은 또 다른 연기의 매력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그에 대해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스릴러 영화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숨바꼭질도 하게 됐고 악연대기도 하게 됐고 더폰이라는 영화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스릴러만 좋다고 스릴러만 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김광환 감독께서 3년 넘게 수정을 하고 작업이 임했는데 1980년대의 그 대표적인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1980년도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학번으로는 84학번입니다. 아, 괜히 얘기했네. 어떤 분이 너무 까마득하게 생각하는 상상을 보셨는데 괜히 얘기했습니다. 후회가 막 들어오네요. 아, 그래서 딱 하나였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80년도에 그 가족을 또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2017년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80년대에는 삐삐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그런데 그 87년과 2017년은 맞닿아 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정치적인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안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직 내 아내와 내 아들 그게 평범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해 보면은 과연 평범하게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무덤을 자꾸 던지는데요. 제 자신한테 참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80년대에는 그래도 제 생각에서는 중산층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80년대 상황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통 사람 제 개인적으로는 80년도에 단편적인 모습을 그려넣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나의 가족과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잘못된 길이었던 걸 알기에 30년을 묵묵히 버텨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장혁 씨 옆에 계시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안 하셔도 돼요. 그 손현주 배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진이 옆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셨다면 박수.
제가 생각한 것보다 분위기가 경건해지는 것 같아서 맞춰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이라 그래요. 아, 옆에 계신 장혁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아마 장혁 배우님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아주 터프하면서도 정의로운 캐릭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보고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안개비 실장 규남은 겉으로 누구보다 온화하고 조용한데 속으로 또 아주 서슬퍼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겉모습을 통해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연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 부분 한 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저도 사실 이 안타고니스트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나이에 이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넓혀 가야 되는 배우로서 한 번쯤은 그런 타이밍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과,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옆에 계신 손현주 형님과 2008년도에 타짜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같이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시간이 좀 계속해서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사적인 만남에서 참 많이 만나면서 이제 형님이랑도 술도 많이 마시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영화나 이런 곳에서 좀 작품을 하면서 만나기를 사실 많이 좀 염원하고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사실 먼저 보고 거기에 손현주 선배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간 게 아니라, 요즘에 손현주 형님 뭐 하시니? 보통 사람들 그래? 보통 사람들 좋아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타고니스트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감독님 만나뵙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작품을 딱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그 안타고니스트 역할이 의뢰인이라는 영화랑 그런 순수의 시대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좀 감정이 좀 격하게 움직이는 식의 어떤 역할놀이였는데, 이 캐릭터는 사실 감독님이 또 초반에 저 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대의 어떤 시스템 같은, 또는 안타고니스트로서 프로토고니스트를 계속 디펜스할 수 있는 벽 같은 느낌을 좀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전에 했었던 것들과 굉장히 상반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는 걸 제 역할로를 보고 그 다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 시대상에서.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작품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 그 전에 레퍼런스로 봤던 어떤 영화들이 그 소위 말해서 1970년도, 80년도에 뭐 안기부와 그 중앙정보부에서 있었던 역할로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말투나 사람을 좀 뭐 이제 강압적으로 뭔가 밀어붙이고 이러한 식의 어떤 어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적인 느낌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배우로서. 그래서 뭔가 좀 오히려 부드럽고 오히려 권유적이고 권유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좀 색다른 느낌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사실 제가 한 연기는 그런 부분을 툭툭 던지는 거지만 이 연기를 받쳐주고 만들어주신 거는 양 옆에 계신 형님들 그리고 감독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들의 리액팅을 그렇게 받아주기다 보니까 이 인물이 더 그렇게 냉정하고 냉엄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인물이 되어 가더라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관객으로서 순간 이렇게 확 올라와가지고 때리고 싶었어요. 소름 끼치셨어요? 땄어요. 네, 이 인양반도 그때 먹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역은 미워해도 배우는 미워해주지 마세요. 안 미워해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자, 배우로서 캐릭터는 나쁘지만 장혁 씨가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연기가 좋은 시도였다, 좋은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저 김상우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의 주제를 나타내는 인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제 신문기자 추재진이라는 사람은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정의로운 영웅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배우님 연기를 보고 있으면 되게 보통 사람의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게 해주신 연기를 되게 잘 해주신 것 같다.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영화를 홍보할 때 프로그램을 보고 무슨 혼돈의 시대의 진실을 쫓는 정의로운 게 단어를 보고 깨달은 게 나는 영화를 찍을 때 감독님이랑 그런 단어를 한 번도 쓰고 싶은 생각도 하고 쓰지도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인물을 소개시켜줘야 되니까 그분들도 적합한 단어를 찾아내서 정의 이렇게 찾아냈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를 감독님이랑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를 한 게 추재진이라는 기자가 우리 보통 사람 영화에 잘 가느냐, 혹시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그렇게 직설적이지 않느냐. 잘 녹아 들어갔으면은 이걸 관객들한테 보였을 때 관객들이 추재진 때문에 보통 사람을 관람하는 게 방해되지 않을까라고 관련해서 그 조율을 계속했었습니다. 다른 조율보다는. 네, 그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잘 묻어나는 진짜 보통 사람의 당연한 마음 같은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같이 느끼시면 박수. 싫어하실 때. 근데 감독님께 이 세 배우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인물의 온도가 굉장히 다른 세 캐릭터를 각각의 장면을 조합을 많이 잘 해주셨던 게 이 영화를 잘 연출하신 키였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자면 지금까지 행보와 좀 다른 모습들, 아니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미지를 또 총집합한 캐릭터들의 저격에 캐스팅을 해주신 게 이 영화의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독님께 세 배우분을 어떤 점을 보고 캐스팅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실대로. 예. 감독이라는 자리가 캐스팅할 수 있는 갑의 위치가 아니고요. 요새는 간택을 받는 입장이에요. 내가 저 배우한테 간택을 받고 영화를 할 수 있을까? 요새는 그런 거고요. 제가 계신 분들을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런 캐스팅 냈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시나리오 보시고 부족한 저를 좀 믿어주시지 않았나. 네.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감독님들이 운 좋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세 좋은 배우분들의 간택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운이 좋은 편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왜 감독님 간택해 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요? 글쎄요. 제가 늘 그럽니다.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장혁 씨 빼놓고는 다 2등이다 그래요. 인물로 보면. 그래서 장혁 씨 빼놓고는 김상우 씨, 여기 없는 만식 씨.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얼굴에 힙해요. 조다란 씨, 정만식 씨, 지승현 씨, 다 거기에요. 그래서 아마 김보환 감독께서 캐스팅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런 것도 염두를 많이 해두셨을 거예요. 평범하고 늘 옆집, 아랫집, 윗집에서 볼 수 있는 우리네 사람들을 아마 캐스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없지만은 보통 사람인 정만식 씨와 조다란 씨, 지승현 씨를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리고 특별히 또 고마워야 될 사람은 아미란 씨입니다. 네. 아마 김보환 감독께서 그런 보통 사람을 캐스팅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또 보면은 각자 위치에서 연기를 다 잘해줬죠. 네. 그래서 자리매김을 잘해줬고, 그래서 김보환 감독께서
저를 캐스팅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 감독께서도 이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나중에 또 어느 자리가 되면은 꼭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감독님 자꾸 시험 보는 수험생처럼 계시니까 언젠가 얘기를 길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질문 그럼 감독님께 드려줄까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정말 폭넓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게 분위기가 크게 두 번 바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자기 일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하던 성진이 그 정말 안기부의 부름을 받고 규남을 만난 다음에 한 번 바뀌고 뒤에 또 이제 재진이 형의 어떤 죽음을 마주하면서 권력을 맞서야겠다 이렇게 변하는 지점에서 또 한 번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그에 따라 영화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연출하시면서도 그런 점을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뭐 드라마상 그 지점들이 막의 시작과 끝이 되고 1막과 2막과 3막의 시작점을 중심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무겁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의 한 씬은 보통 한 씬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씬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두세 가지 이상의 감정을 좀 이제 뭉쳐놨습니다. 그게 변명 같은데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각색하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져서 시나리오는 늘어지고 길어지고 이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씬을 좀 압축했거든요. 이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이런 감정들을 좀 섞어 놔두면 삶이 좀 그렇지 않나요? 우프다란 말 요새 많이 쓰는데 다란이가 짜장면 먹는 씬도 찍으면서 웃기기도 한데 가장 슬프고 둘이 성진과 추재진이 술 먹을 때도 심각한 그 성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감직한 축 기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과해라 이 대사를 뱉는 이유는 그건 그거고 뭐 여러 가지의 캐릭터들을 보여준 그런 신들이 많이 집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남 같은 캐릭터도 나름 되게 그 가정적인 남자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삼베이 과자는 이제 장혁 배우가 만들어낸 애드립인데 부산 출신이라 서울에서는 삼베이 과자라고 이렇게 안 하고 삼베이 과자 부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성진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부서지는 게 삼베이 과자거든요. 그러니까 규남도 그 삼베이 과자를 들고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규남도 어떻게 보면 애국자거든요. 성진도 애국자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살아가는 거라 과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욕한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유, 제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 영화는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만나느냐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되게 보여지는 영화인데요. 특히 그 되게 재밌는 축이 뭐냐면 그 성진이 규남과 마주하느냐, 성진이 재진과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게 분위기가 정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예주 배우님이 대표적으로 장혁 배우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김상우 배우님과 함께하는 장면에서 각각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꼽아주시면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도 무섭네요, 이 양반. 사과하세요. 좋아하는 사랑하는 동생이고 동료고 또 김상호 역시 사랑하는 동생이고 또 동료고 친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대단히 재미있었어요. 끝나고 막걸리 먹고 소주 한잔 먹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제가 규남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남산에 처음 불어 올라왔을 때 이 장면이 제일 사실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말 없이 이거라니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렇지만 알아듣고 와야 했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네? 이거 왜 하셨습니까, 장혁 배우? 그 감독님 시켰어요? 아니 제가 사실 동생으로서 언제 한번 그래요?
기회를 노렸군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때부터 요거 김상호 씨하고 혁띠 풀어놓고 먹을 때 말하자면 김상호 씨는 열혈 기자, 그리고 저는 청량리서의 그냥 형사. 근데 그거를 제 막걸리집 같은 데, 선술집 같은 데서 혁띠를 풀고 먹었을 때가 저한테는 가장 즐거웠었던 한때 같아요. 80년도에 저도 뭐 여기 있는, 제가 봐도 저보다 연배 있는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당시에는 놀이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꼭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선술집 같은, 요즘도 있지만은 그런 집에서 상호 형하고 재진이 형하고 막걸리 한잔 먹고 소주 한잔 먹는 그런 재미. 그 재미가 인생의 다였는데, 가지 말아야 볼 곳을 제가 가서 그 형님하고, 이 사랑하는 형님하고 술잔을 더 이상 기울일 수가 없었던 그 가슴 찢어질 듯한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김상호 배우님 그 장면 찍을 때 어떠셨어요? 훈훈한 마음 드셨어요? 손현주 배우님이랑 같이 막걸리 드실 때 허리띠 풀어놓고 예, 그때 그 지금 보신 것보다는 훨씬 깁니다. 장면 뒤에가 감독님이 되게 자르셨는데 자르고 난 다음에 힘이 훨씬 더 생겼습니다. 저는 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훨씬 더 생겼을 것 같고요. 저는 형님이랑 찍을 때는 항상 칭찬받고 이쁨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더 혹시나 내가 특별히 끼치면 어떡하나라고 영화에 걱정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형님이랑 할 때 좋은 기억을 찍은 것 같습니다. 아니, 김상호 씨가 가끔 인터뷰할 때 제가 예뻐했다고 그러는데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예뻐해 주셨습니까? 아니, 예뻐해 주다니요, 제가. 같이 그냥 같이 친구처럼, 동료처럼 같이 놀고 그랬던 거죠. 제가 이 사람하고 나이가 불과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어디 가도 자꾸 예뻐해 줬다고 그래요. 어떻게 예뻐해 주셨습니까? 이제 한 컷 찍고 뭘 확인하고 상의하고 할 때 그때 좀 잘한다, 야 괜찮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후배들 또 힘이 나거든요. 계속 확인받는 작업이니까 그런 거죠. 예쁘다고 해서 뭐 아이고 이놈 예쁘다 이렇게 너무 훌륭하네요. 그게 진짜 손현주 형님의 매력이 거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년 이상을 옆에서 계속 해왔지만은 후배들이 참 가장 많이 찾는 선배분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작품을 계속 한번 해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보다, 물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사실 흔치가 않아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부분인데, 그걸 들어주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주신다는 부분이 방금 옆에 형님 말씀하신 친구 같은 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명성이 자자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선배님이라고. 좋은 선배님으로 자리매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장혁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강성진이 어떻게 보면 강력 형사계의 노하우로 똘똘 뭉친 아주 액션 히어로 아니겠습니까? 네. 액션 고수로서 손현주 배우님의 온몸 액션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는 진짜 전문적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입장이니까. 홍콩에 성룡이 있다면 한국에 손현주가 있다. 그 성경 앞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MRI 사진을 찍으면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MRI를 놓고 정말 촬영을 하면서 다친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 지금 성룡이 한국에 없다고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성룡한테 저 고소당해요. 제가 조심하세요. 네. 아니, 왜냐면 정말 저는 이제 봤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합을 만들어서 짜고 그렇게 연기를 할 때는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올 거라는 부분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근데 이제
현주영이 하셨던 합은 대부분 소위 말해서 이런 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한 상황의 어떤 그런 액션씬이다 보니까 어떻게 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다가 긴장하는 순간 다칠 수도 있는데 은근히 그렇게 많이 다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 영화를 찍고 있을 때는 그 한평 연기라고 하죠. 별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지시만 내리는 상황인데 그 지시에 따라서 그 형사인 그 강성진 형사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도 제 연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보이스라는 작품을 하면서 정말 좀 좋아하지 않았던 대사 중에 하나가 코드제로예요. 코드제로 하면 계속 제가 어디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로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맞고 실제 뛰어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다치셨죠. 그 정도 많이 다치셨죠. 이제 괜찮으세요? 아, 예, 저는 다쳐도 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감독은. 그렇군요. 예? 끄덕이셨군요. 네. 그들 보면은 이렇게 제가 손흥민 선배님을 한국의 탐 크루즈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될까요? 잠깐만, 그러면 홍콩에 성룡이 있고 할리우드에 탐 크루즈가 있다면 한국에 손흥주가 있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감독님들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탐 크루즈도 없고 성룡도 없다고 그래갖고 되는 대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니 탐 크루즈라뇨, 저한테. 그 성룡이라뇨. 네. 기대하십시오. 우리끼리 그렇게 인정하기로 하셨으면 박수. 그렇지만 제가 가끔 다치기도 하는데 액션씬 같은 거 있으면은 장혁 씨한테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피하면 될까? 장혁 씨 같은 경우에 친절히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도 전 다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이고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좀 덜 다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게 중계랑 딱딱 시간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좀 약간 또 사실 추재진의 표정 같은 것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마지막 순간 성진을 바라봤을 때 웃어줬던 그 표정과 또 고문을 받을 때 보여줬던 그 표정이 정말 울컥했거든요. 네, 그에 대해 짧게 여쭙고 그 장면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어떤 기분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고문 받는 장면 찍을 때는 굉장히 많은 소스를 갖고 나갔었습니다. 감독님과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 장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감독님이 이 장면을 찍을 때는 고문하는 행위는 찍지 않겠습니다. 고문 받고 난 다음에 규람을 만나는 장면도 찍을 겁니다. 그 뒤에 이제 형님이 하고 싶은 걸 아픈 걸 힘든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고 하고 가다가 이제 저는 또 그 감독님한테 감사하게 되는 게 그 고문 당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책을 쓴 게 중에 하나가 그 시간이 짐승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도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만들어 나갔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추재진 그는 자기 신념을 부러뜨리는 자 앞에서 절대 신념을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거죠. 그래서 보셨던 대사 중에 세련된 걸로 해주지라는 대사는 현장에서 탄생한 대사입니다. 일종의 그에 대한 조롱이죠. 너네들이 아무리 나한테 지랄을 해도 난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라고 조롱이죠. 네, 그래서 그걸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감독님도 옆에서 계속 이렇게 물들고 서 계셨고요. 제가 힘들다는 소리 잘 안 하는데 그때 마음적으로 내가 너무 많이 힘든 기억이 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형님 이렇게 돌아서서 바라보는 거는 그때도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고 내 동생이 알아. 어떡하겠니? 네가 괴물이 아니라 시대가 널 괴물을 만들고 어떡하겠니? 괜찮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새 배우분의
표정 하나씩 다 머릿속에 지금 남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객석에서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손현주 배우님께 질문해 주실 분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쑥스럽게 조그맣게 되게 있기 없기. 네, 저쪽에 안경 쓰신 여자분께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런 영화 만들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맨 끝에 그 다시 재신 받으실 때, 그러니까 판사로 앉아 있는 걸 보셨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살짝 미소 같은, 그러니까 뭔가 진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에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혁 씨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거는 제가 감히 넘을 수 없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소시민, 저 같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의 저항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앉으라 해도 앉지 않았던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이다. 그 마지막 장면도 참 잊기 어려운 장면이죠.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혁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네, 여기 앞에 여자분께 앞에서 두 번째 좀 손 잠깐만 계속 들고 계셔 주실래요? 네, 그 앞에 대학 때 보면 교수님이 최근에 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만도 한때는 되게 정의감을 가지고 있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어떤 면은 보통 사람보다 더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영화에서 보는 귀남의 모습이 되기까지 극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런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참 감독님한테 그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하면서 사실 두 가지 포인트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고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벽에도 그 안타고니스트로서 어떤 그 거대한 벽이지만 벽에도 어떤 색깔이나 또는 어떤 문양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AI 시대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서 뭔가가 나와 있는 시대이긴 하나 80년대는 사람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되게 됐는가를 한번 아무리 감정을 뺀 나머지를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감정이 좀 입이 돼서 가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그 첫 번째 신이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신이었던 것 같고 그 마지막이 사실 검사한테 그 치료를 받는 그 신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상대방의 사람들과 계속 어떤 리액션을 받아가면서 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맨 처음 뭐였냐면 사실 이 역할론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거기를 찾아가서 그걸 전달하지는 않는 위치였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은사하셨고 그리고 그분한테 배웠을 순진하고 순수하고 치기 어린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70학번의 어떤 학생이었었는데 살아보니 또 나가보니 그게 앙상블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꼈을 규남이 다시 교수님한테 가서 그 말을 던졌던 그 순간 예전에 그 최규남이라는 학생 어디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마 처음으로 감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저렇게 순박하고 순진하고 저렇게 치기 어린 생각들이 나라를 바꾸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느 누군가를 연민으로 바라봤던 그 한 신이 어쩌면 이 사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바꿔가기 위해선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
또는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어떤 여지를 가지고 시작했었던 것이고, 마지막에 그 검사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여유가 있는 척했던 장면은 끝내 여유 있게 앉아서 신문을 보다가 마지막으로 더 뒤로 얼굴을 빼면서 묘한 미소와 함께 너 나 몰라? 이 말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됐었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물 또한 뭐 샘베이 과자도 뭐 감독님한테 얘기했었지만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또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또 대체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그때 역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해주시는 질문을 보니까 인물의 면면이나 영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잘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관객분들이 영화를 진짜 가슴으로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제가 저 영화 만드는데 이바지한 거 이만큼도 없는데도 그만큼 그라고 그러네요. 네, 저희가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얼마나 좋은 질문 해주실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상호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 저기 예쁘게 노란 머리 하신 여자분께 마이크가 멀리 가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거기 앞에 스마트폰에 그나미는 어그로 만렙 어그로가 뭐예요? 규남이는 열받게 하는 게 만렙이니. 그만큼 무시무시한 아적이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추 기자라는 캐릭터 때문에 더 영화를 울려서 봤었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아서 배우님들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눈물이 떨어지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배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추 기자가 이제 영화를 망친다는 말씀을 좀 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영화에서 추 기자의 그런 신념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같은 거는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뭐랄까 추 기자의 사적인 그런 면들은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했을까? 예,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되게 성격도 좋아 보이고 애교도 넘치는데 왜 결혼을 좀 이렇게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 상대방을 막아내는 방어벽 같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그 후배 기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간 딸 같기도 하고 되게 사촌 동생 같기도 한데 그냥 침대는 애정이다 이런 느낌으로. 후배 기자랑은 저스트 후배입니다. 저스트. 그게 저도 보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가끔 그런 질문 받거든요. 근데 저희들 찍을 때 후배 기자하고 그 형님 후배 형사랑 걔네들 둘이 어떻게 안 되나라고 이렇게 농담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추재직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방어벽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드는 게 있어서,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겠죠. 이전 정권의 관성으로 너네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계속 순서를 하겠죠. 그게 기자의 할 짓이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기자들은 어느 정도 방어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감독님한테 아직 여쭤보진 않았는데, 제가 그 가족이 없다는 거는 아마 제가 저의 가족까지 만들어놨을 때는 감당을 못할 것 같은 이야기가 퍼져서 그렇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진도 가족이 있고 저도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다 갖다 놨을 때는 얘기가 퍼트려져서 좀 나가는 힘이 작아질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이거 가지고 있는 여기서 근데 감독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질문에 드릴 텐데 감독님께 왜 쭈대진 가족을 어떻게 그분의 호적 등본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는지 여쭤볼까요? 호러머니가 계셨는데 호러머니 돌아가신 거고요. 결혼을 안 한 이유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 하숙하던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저씨. 한 10년을 고시 공부를 하면서 살더라고요. 네. 결국 공무원이 되셨는데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꿈이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씬이 하나 삭제된 게 있는데 라미나 씨가 이제 성진이 오기 전에 고기를 구워먹어서 물어봐요. 추 기자한테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러면 추 기자가 그 대사를 하나 뺐거든요. 좋은 세상 오면 할 거라고. 그게 좀 빠졌습니다. 찍으셨는데 빠졌어요. 어이구야.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하실 분. 네. 잘못했습니다. 감독님이 골라주세요. 너무 열성적인 아니 뭐 거죠. 네? 저기 할게요. 저기 무서운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감세꽃. 두 번 할게요. 두 번 할게요. 감독님 2번. 감독님 찬스. 네, 영화 참 잘 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 여기 앞에도 써 있지만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배우들이 다 보통 사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서 영화 안에서요? 예, 영화 네. 안에서요. 예.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 영화 제목이 보통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제목이 있다가 보통 사람으로 바뀌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서 지금 사실 저희 관객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니까 예. 저희 보통 사람들한테 이 영화를 통해서 특별히 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살짝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나리오 제목은 공작이었고요. 공작이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영화도 있고 뭐 공조도 있고 뭐 조작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뭐 기나긴 회의를 거쳐서 보통 사람으로 바꾸었고요. 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저기 관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성진이 규남을 총으로 쏴 죽일 수 있었지만 경찰서로 데려간 이유와 그다음에 추 기자가 기사를 쓰는 거 목숨을 걸고 버텨낸다는 거 그러니까 영화상으로 보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기자가 할 일이고 형사가 할 일이 아닐까. 만약에 그 방아쇠를 성진이 그냥 당겼다면 이 영화는 제목은 보통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일을 한다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대단한 일로 보인다는 게 그 시대의 아이러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이러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시지는 제가 뭐 드린다고 해서 받아지는 건 아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셨으면 뭐 느끼시는 바가 그게 정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결말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심 과정이 나오고 또 운동회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면서 되게 미안했습니다. 성진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그가 꿈꾸던 삶은 2인 삼각 달리기를 하면서 아들한테 나이키 운동화 사주고 그 꼬린 지점으로 꼴등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왜 그거 한번 못 해줬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성진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행복했던 순간을 주어줘야겠다. 뭐 여러 군데에서 이건 사족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제가 반드시 고집을 피워서 붙여놓고 싶었던 신들이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저는 성진한테. 그렇습니다. 알토란 같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진짜 너무 쓸모있는 자리다. 알 수 없습니다. 감독님 2번 하시기로 네. 가위바위보 하시죠. 아무나 먼저 해보시죠. 네. 이게 너무 일단 제가 이때까지 20살밖에 안 살았지만 되게 많은 영화를 봤는데 되게 이렇게 먹먹한 영화는 처음이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보통 영화가 끝나면 이게 확 풀리면서 명치에 있던 게 확 없어지는 기분인데 오히려 이 영화는 아직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어서 이 문을 나가서도 평생 잊지 못할 영화일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점은 많은 씬이 있었는데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성진님께서 종이로
조다라님 머리를 때리는데 그 뒤에 조다라님 코피가 세 방울 손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 무엇을 뜻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 커트는 상징적 입으로 넣었는데요. 성진이 똑같은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전조를 까는 거거든요. 폭력의 어떤 그 붉은 인주와 피는 같다라는 거고, 성진이 바로 그 태성, 그 범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억압에 의해서 인주를 찍게 되잖아요. 그 장면을 위한 어떤 앞에 깔아주는 어떤 의미의 씬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이 영화는 끝나고 소주 한잔 먹으러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통쾌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보통 사람 같은 영화를 봐도 먹먹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가는 다른 것 같네요.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거든요. 네, 여기 노란 재킷 입으신 여자분께 드릴게요. 마이크를 갖다 주시면.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영화 진짜 재밌게 오목하게 잘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중간에 술집 같은 데서 여자 배우분이 한 번씩 뭔가 의미 있는 듯이 담겼는데 결국에 마지막까지 그 여자 배우분의 역할이 안 밝혀졌어요. 그 런닝 셔츠 값 주고 갔을 때랑 그런 것들. 요정에서 네. 만났던. 네.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집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요. 지금 개봉하기 전인데 이거 다 말씀드리면 되나? 안 될 거죠.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지 이야기- 않을 거죠? 네. 얘기 안 하신다는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연이 있는 맞구나. 아니 거기서도 잠깐만. 아. 이쪽에 다른 사이트에 계신 분들도 얘기하지 않으실 거죠? 네. 사연이 있는 여자고요. 뭐 그녀의 아버지가 어떻든 뭐 비스무리한 일로 인질로 비슷하게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러니까 가장 사회 밑바닥처럼 보이는 그런 여자인데, 성진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여자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성진이 마지막에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신도 편집이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편집도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다. 네, 다 있습니다. 그죠, 그죠? DVD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님분들 더 계신 것 같아서 한 2개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현주 배우님이 한 분. 네, 말씀하시죠. 맨 앞줄에 계신. 네. 먼저 하세요. 네. 그 다름이 아니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중에 장면이 종종 남산타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 남산타워가 클로즈업 되면서 예. 어떤 의미인지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던 남기부가 지금 말하는 국정원이었고, 그 남산 갈래라고 하면 죽을래라는 뜻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70년대 이뤘던 그 어떤 조국 근대화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문실에서나 귀남의 방에서 바라보는 남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놀러 가는 곳이거든요. 케이블카 타고 이제 관광지인데 그 바로 앞에서는 그 끔찍한 일이 자행됐다는 어떤 아이러니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넣었습니다. 네. 그때 안기부가 남산에 있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네. 뒤에 분께 기회,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감독님께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 인기 폭발이세요. 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잘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진승현
배우님이 예. 성진을 놓아주잖아요. 예. 근데 형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안기부 사람이면 자신의 행동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불러올지는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예. 성진을 놓아줄 정도로 서로의 뭔가 감정이 쌓였나 예. 궁금하면서 예. 또 평화이댐 얘기를 하면서 놓아주는데 예. 그 앞에도 댐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시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댐이랑 그게 연관이 안 지어져서 예. 그 장면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 평화의 댐이라고 댐을 지었거든요. 금강산 북한에서 금강댐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막아야 된다고 그 당시에 집에 있던 저금통들을 다 갖다서 바쳤던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 동규의 대사는 여기 댐이 들어서니까 여기서 죽어도 찾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너는 여기서 죽은 목숨이니까 어디든 가도 조용히 살면 살지 않겠냐라는 거고. 어차피 사라져버린. 동규는 가서 보고를 했을 거고 죽었다고. 그다음에 동규는 계속 살아남은 이유는 귀남이 날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남에 이제 블랙교원이라고 하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이제 그 당 75년, 6년 당시만 해도 자료조사에 하면 정말로 안기부 직원들이 3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말 데이터로 나온 거라 누가 누군지 신뢰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동규가 비록 거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좀 동규가 어떻든 자그마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지만 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동규의 입장 같은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 처음에 자꾸 죄송하다고 하실 거와 달리 끝으로 갈수록 아주 친절한 과외 선생님처럼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영화 좋게 봐주시고 얘기가 너무 좋게 오가가지고 오늘 진짜 끝장 토론으로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중계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올 것 같아요. 내일 개봉이라 영화 보신 분들하고 이렇게 깊은 얘기 나누신 거 배우분들 감독님 처음이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 소감 그리고 끝인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영화를 할 때마다 그 가끔 이런 자리가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자리는 100분 토론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꼭 연극 학도들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 학생들하고 있는 자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리 영화 보통 사람 내일 개봉합니다. 내일 개봉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오늘의 이 사회 분위기가 있을 줄은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나라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돈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찍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그리고 한 번 정도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질문이 그리고 아주 매섭도록 이렇게 나오는 질문이 참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이 많이 하고 저는 뭐 많은 어떤 얘기보다는 그냥 먹먹하고 막막했던 그런 영화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이 영화가 그렇게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했지만 저도 관객을 봤을 때 저도 똑같은 지점에서 화가 났고 똑같은 지점에서 먹먹했고 아무래도 이 영화가 물론 이제 영화는 영화로 봐줘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 안에서 뭔가 그런 품성이 계속해서 좀 영원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시사해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시간을 좀 더 질문 쪽으로 할애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말 중에 마케팅 하시는 분이나 저희들끼리 하는 말 중에 우리 영화가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관객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그게 좀 두렵습니다라고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게 바람은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질문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주 잘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같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조그만 희망이 생기네요.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늦은 밤 도심조시 돌아가시고요. 항상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영화로서만 말하는 게 감독인데 부족해서 자꾸 주저리 말을 하게 되네요. 한 번 더 보시게 하려고 제가 이스터 에그를 하나 힌트를 알려드렸는데 거기 라미란 씨가 나오는데 대사가 전혀 없잖아요. 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밖에 나가서 얘기하셔도 되겠다. 남이란 배우님 언제 얘기하나 알아맞추기. 그럼 감독님한테 문의하시면 상품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문의하실 방법만 얘기해 주시면. 그래서 저도 사실 정말 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몇 번 해봐도 이렇게까지 모든 관객분들이 다 영화를 마음으로 느껴가지고 아라리에 숨어있는 어떤 영화의 의미를 물어주신 자리가 흔하지 않은데 오늘 그런 자리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자리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계셔준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배우님, 감독님 뿐만 아니라 여기 객석을 채우고 계신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인사하고 이 자리 마무리할까요? 어이구야. 제가 선생님이 구령을 하나 둘 셋 해주시면 같이 인사할까요? 제가 할까요? 네. 다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할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너무 훌륭한 관객분이셨어요. 네. 오늘 보신 영화에 대한 감흥을 밖에 나가서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영화를 알리는 큰 힘이 됐으면 합니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돌아가시는 밤길에 그렇게 춥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